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죠? 네. 늘 제가 이번 한 주는 잘 보내셨냐고 묻지만 솔직히 잘 보내시지 못하신 분도 있고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 일이 일어나는 게 인생이고 삶이겠죠. 네. 오늘은 좀 다소 색다른 주제에 대한 책을 가져왔어요. 바로 크리스타 K. 토마슨 작가의 악마와 함께 춤을 이란 책입니다. 제목부터 좀 흥미롭지 않나요? 악마와 함께 춤을. 보통 악마를 물리치거나 극복하라라고 하는데 함께 춤을 추라고 말을 하니까 뭔가 좀 색다른데? 라는 생각이 든 게 사실입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의외로 되게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말하는 것들, 이를테면 분노, 질투, 슬픔, 불안 같은 감정들을 몰아내려고,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히려 받아들이고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책의 전부예요. 근데 그걸 되게 철학적이고 여러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꽤나 괜찮게 읽었습니다. 꽤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자는 우리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원의 지렁이에 비유합니다. 생각해보죠. 우리가 어떤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라고 한다면 지렁이는 좀 불편한 존재죠. 흙투성이에 미끌거리고 징그럽고. 근데 모든 정원사가 알듯이 지렁이는 실제로 정원에서 필수적인 존재예요. 흙을 비옥하게 만들어주고 식물의 뿌리에 산소를 공급해주죠. 저자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는 감정 성인이란 개념을 자주 언급하는데요. 감정 성인이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초월한 일종의 깨달음을 얻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명상이나 요가에서 종종 지향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저자는 이런 감정 성인이 되려는 노력이 사실은 우리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그 근거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색다른데? 라고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감정 성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혀 화를 내지 않는 사람.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면 누군가가 내 앞에서 안 좋은 일을 해도 누군가가 내 앞에서 나를 막 무시하고 나를 괴롭히는데 전혀 분노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뭐 있을 수 있겠죠, 진짜.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인간적일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나? 라고 물었을 때,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인가? 라고 물었을 때, 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답이 망설여져요. 19세기 미국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요, 월드노스 근처의 숲속으로 들어가서 2년간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숲으로 들어간 건 단순히 도시 생활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말에 따르면 깊이 있는 삶을 살며 삶의 골수를 전부 빨아들이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소로는 그 숲에 살면서 자신의 내면에 두 가지 본능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해요. 하나는 고상하고 정신적인 삶을 향한 본능, 다른 하나는 원시적이고 야생적인 삶을 향한 본능이었습니다. 소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선한 것 못지않게 야생적인 것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요. 우리 대부분은 내면의 야생성을 부끄러워합니다. 약간 억누르려고 하죠. 내가 왜 이런 좀 안 좋은 감정을 느껴야지? 악한 감정을 느끼는 거지? 난 좀 더 선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요. 가끔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질투심에 사로잡히거나 시기심에 사로잡히거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슬픔에 빠질 때, 그때 그런 느낌을 느끼는 자신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요, 그때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소중한 일부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내 어떤 안 좋은 감정이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며 통제하려고 했던 순간들, 나쁜 감정이 들면 좀 빠르게 억누르려고 했던 순간들. 하지만 이 책 악마와 함께 춤을 내서는 이런 감정들도 사실은 내가 내 삶의 진심이기 때문에, 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신호라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가 아니다. 감정은 정확히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즉, 당신이 자신의 삶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 화를 내거나 걱정하진 않겠죠? 뭐 어때? 상관없을 거야. 하며 그냥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강한 감정을 갖게 마련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특이할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런 논리라면 설마 애착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집착이나 화가 안 일어나잖아. 뭐 어때 상관없어.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 삶이 소중하다는 건, 내 삶에 애착이 있다는 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에고가, 나의 어떤 성취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말과 비슷한데, 그건 나의 에고를 누군가 짓밟는 것이 두렵고 참기 힘들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애초에 어떤 명상 수행이든 마음 공부든지 해서 에고가 약해진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 그리 화가 나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감정이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부정적인 감정을 마냥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런 감정이 그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 되지, 우리가 애써 긍정성을 쫓거나 자기 암시를 해가면서까지 부정적인 감정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거죠. 저자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감정이 우리를 통제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화가 나면 나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봐, 슬퍼지면 영원히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지만 책에서는 역설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거나 밀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그 감정이 더 커지고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억제하고 그냥 느끼는 법을 배워라. 그 감정을. 근데 이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감정을 통제하는 습관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과 통제로 이루어졌다고 배워왔습니다. 무의식적으로요. 근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사랑이나 열정, 삶의 의미 같은 되게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 라고 말해요. 자기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요. 그녀가 남편과 사랑에 빠졌을 때 그거는 뭐 내가 결심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을 뿐이라고 말해요. 철학자가 된 것도 마찬가지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선택하고 통제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감정에 대해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한 마리 동물을 의식한다. 그것은 파충류적이고 감각적이다. 그것을 우리가 쫓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강해지겠지만 순수해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요.
순수하지 않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감정 성인이 되기를 포기한다는 의미니까요. 그 안에 선함만이 가득한 그런 순수함은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저자는 잘 살면 그만이다. 나쁜 감정은 좋은 삶을 방해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순수하지 않아 보이는 부정적 감정도 삶의 일부라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뭐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 사랑해 줄게 라고 말하진 않죠.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기 때문에, 끌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악마와 함께 춤을의 핵심 메시지를 살펴봤는데요. 조금은 독특한 책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우리 삶의 일부이며 그걸 억누르거나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함께할 때, 느낄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읽고 좋았던 부분 살짝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밤 보내세요. 갈게요. 안녕. 아리스토텔레스가 감정을 가장 많이 논하는 두 작품은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수사학이다. 그는 이 작품들에서 모든 인간은 흔히 행복으로 번역되는 에우다이모니아를 지향한다고 주장한다. 공자와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을 얻으려면 자신을 수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과정을 성품의 탁월성을 달성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하는데, 성품의 탁월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성품의 특성 또는 미덕이라고 부르는 정직과 용기, 관대함 같은 자질이다. 우리는 이러한 성품의 탁월성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습관이라고 부르는 것, 예컨대 왈츠를 반복 연습해서 익히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익혀 개발할 수 있다. 습관은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을 악기 연주를 배우는 것에 비유하며 튜바를 잘 연습하면 좋은 튜바 연주자가 되지만 잘못 연습하면 나쁜 튜바 연주자가 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즉, 올바른 특성을 습득하려면 올바른 행동을 반복해서 연습해야 한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성품의 탁월성은 감정을 조절하고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다. 그는 성품의 탁월성 중 하나를 온화함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강한 분노와 지나치게 약한 분노의 극단 사이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분노를 자신 또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가해진 명백한 모욕에 대한 반응으로 정의한다. 우리는 남이 나를 모욕하거나 무례하게 대할 때 가장 쉽게 분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다, 무감각하다, 그리고 비굴하다라고 표현한다. 즉, 분노를 너무 적게 느끼는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맞설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술집 구석에서 어떤 남자가 당신의 어머니를 욕하는데 당신이 가만히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신이 어리석거나 나약하다고 말할 것이다. 분노는 학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며 온화함이라는 탁월성을 지닌 사람은 분노를 적절하게 느낄 것이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올바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실천적 지혜로 번역되는 프로네시스가 있다. 실천적 지혜가 있으면 다양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적절한 때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적절한 때에 올바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감정을 느낀다. 앞서 감정 통제형 성인에게 이질감을 느낀 사람이라면 감정 수양형 성인을 보고 드디어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감정 수양형 성인은 좋은 삶에는 감정이 중요하다는 걸 인정한다. 그들은 아끼는 제자가 갑자기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나 술집에서 무례한 건달을 보고도 화내지 않는 사람은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감정 수양형 성인에게 잘 산다는 건 감정을 잘 느낀다는 걸 의미한다. 우리는 타인과 자신을 판단할 때 행동이나 선택만을 보지 않는다.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또는 느끼지 않는 감정도 중요하게 여긴다. 감정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자. 장기 출장으로 집을 비웠다가 돌아왔는데 배우자가 당신의 귀가에 무관심한 것 같다고 상상해보라. 내가 보고 싶기는 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저녁 뉴스에서 끔찍한 비극을 보는데 친구가 이를 비웃는다고 해보자.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동료가 상사에게 혼났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어떨까? 첫 번째 반응은 사악한 미소겠지만 그 다음엔 수치심에 밀려올 것이다. 속으로 제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지 마 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감정 수양형 성인들은 사람들이 감정을 적절히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올바른 성품과 올바른 사고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난 장에서 감정에 대한 주체성을 갖는 것을 간략하게 얘기했다. 우리는 사소한 일로 화를 내거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흐느끼고 있는 사람에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감정 수양형 성인은 우리가 단련을 한다면 감정을 없애지 않으면서 주체성을 지닐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느라 답답하다면 그 상황에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되뇌거나 오래 기다리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식이다. 이런 종류의 개입은 당장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바르게 감정을 표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준의 분노가 필요한지 더 잘 파악하게 될 수 있다. 병원에서 오래 기다릴 때는 화를 조금만 내면 되지만 누군가가 어머니를 욕할 땐 화를 더 내야 한다. 이처럼 적절성을 염두에 두면 우리가 원하는 감정의 주체성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감정을 옹호하는 감정 수양형 성인도 여전히 개선할 수 없다고 보는 감정이 있다. 예를 들어 올바르게 시기를 느끼는 방법이나 적절한 시기는 없다. 공자에 따르면 인자는 더 뛰어난 사람을 보면 시기하기보단 그들과 같아지기를 생각하고 자신이 더 나아질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내면을 살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기는 악한 성품의 결과이며 악의는 애초부터 악함이 내포되어 있다 라고 말한다. 다행히도 감정 수양형 성인은 그렇게까지 나쁜 감정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일부 포함하는 우리의 감정은
대부분 좋은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다만 감정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단련을 좀 해야 할 뿐이다. 감정 수양형 성인은 감정이 우리 말을 따르도록 단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어떠한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결정했음에도 다른 감정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적절성을 강조할 때 발생하는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감정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적절성에 대한 자신의 개념이 실제로는 잘못된 것임에도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스스로 설득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또한 자신의 감정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도 여태까지 생각해온 것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도 너무 많다. 감정이 거친 모서리를 다듬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 또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항상 우리가 내린 선택이나 결정의 결과인 건 아니다. 때로는 감정이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고로 접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항상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슬플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화가 나거나 안심할 수도 있다. 조금 슬플 거라고 예상했지만 뜻밖의 망연자실할 수도 있다. 누군가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생각보다 삶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뜻일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은 원하는 만큼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거나 그가 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존재인지 그에게 말해주지 못했다는 깨달음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무엇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감정과 판단이 충돌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틀리고 판단이 옳은 건 아니다. 감정은 나름의 지능이 있어 때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기도 한다. 그렇다면 감정이 우리 말을 듣도록 훈련시키기보다 우리가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도록 허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감정 수양형 성인은 다듬어지지 않는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옹호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국 성인이므로 나쁜 감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완벽한 매너와 깔끔한 나비 넥타이를 갖춘 지렁이 로리처럼 보이는 감정만 인정하는 것이다. 지렁이 로리는 단정하고 사랑스러운 저녁 식사 손님이지만 기본적인 해부학 구조를 제외하면 극이나 점액질처럼 지렁이를 지렁이답게 해주는 모든 요소를 잃어버렸다. 지렁이다움을 모두 벗어던져야만 녀석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지렁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제 감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며 감정이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데도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원칙이 시기나 경멸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적용된다는 생각엔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은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혼란을 일으킨다는 믿음에 깊이 빠져 있다. 간혹 질투하는 배우자와 화내는 상사, 경멸하는 이웃 때문에 살인사건이 벌어지기도 하니까. 우리는 의뢰 부정적인 감정은 내면을 오염시키고 비참하게 만들며 잠식한다는 말을 들어왔다. 부정적인 감정은 사람들을 해치고 인간관계를 망치는 원인이며 설령 그런 재앙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럼 결국에 현재보다 생산적이며 심리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은 대부분 단순한 오해에 지나지 않는다. 부정적인 감정은 독소나 독약이 아니며 당신을 잡아먹지도 않는다. 부정적인 감정은 인간관계를 망치지 않으며 그걸 극복한다고 해서 더 큰 사람이나 더 나은 사람이 되지도 않는다. 물론 그런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 안 되는 이유는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다. 매사를 생각대로 행동하면 안 되겠지만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나쁜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다음 장에 다시 다루겠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나쁜 감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 보자. 내가 나쁜 감정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어느 순간 나쁜 감정을 느끼고도 거기서 무사히 빠져나왔다. 우리는 나쁜 감정 때문에 불안할 때 가장 극적인 사례를 떠올리곤 한다. 예를 들어 시기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에 나오는 악당 이아고를 떠올리는데 이아고는 오셀로가 자기 대신 캐시오를 승진시킨다는 이유로 데스데모나와 오셀로, 캐시오의 삶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린다. 그런데 이아고의 진짜 문제가 과연 시기심일까? 이아고에게는 감정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아고는 냉철한 계산과 불타는 복수심 사이를 오가는 악랄한 주모자이며 사악하면서 말솜씨까지 뛰어나다. 이아고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의 캐릭터이자 문학사에서 길이 남을 위대한 악당 중 하나다. 만약 이아고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마도 승진에서 밀려난 것으로 한참 속을 끓이다가 대놓고는 절대 부를 수 없는 불쾌한 별명을 캐시오에게 붙이곤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을 것이다. 그런 다음 그걸 극복하고 자기 삶을 계속 살아내었을 것이다. 재미있는 연극은 되지 못했겠지만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이 시기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이아고는 캐시오를 시기하기 때문에 악당인 것이 아니다. 그가 악당인 것은 사악하기 때문이고 사악한 사람은 나쁜 감정으로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 우리가 나쁜 감정에 대해 갖는 의심은 대부분 내가 감정의 이중잣대라고 부르는 것, 그것 때문이다. 감정의 이중잣대란 긍정적인 감정에는 절대 부여하지 않는 속성을 부정적인 감정에 적용하는 걸 일컫는다. 일례로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너무 깊이, 자주 빠져들지 말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기쁨이나 감사함을 느끼는 것을 경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좋은 감정은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사실일까? 사랑은 강박적이고 집착적이며 소모적일 수 있다. 당신은 여기서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아고의 시기심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물론 당신이 감정의 이중잣대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강박적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왜 그럴까? 긍정적인 감정은 왜곡되고 뒤틀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강박적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생각은 아론 벤지브와 로아마 구신스키가 낭만적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것에
한 예이다. 이 이데올로기의 일부는 사랑의 순수성, 즉 사랑은 항상 순수하고 달콤하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사랑이 절대 잘못될 수 없다는 생각은 신화이다. 사랑 때문에 집착하고 어리석게 굴며 파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다. 이러한 모든 사례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불건전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감정의 이중잣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누군가는 기쁨에 중독된 사람이 분노에 중독된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화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기뻐하는 사람은 기껏해야 너무 유쾌할 뿐이니까. 극단적인 사례에 초점을 맞춘 예가 하나 더 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미친놈처럼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을 떠올린다. 하지만 당신은 화를 내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 몇몇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살면서 누군가 때문에 오랫동안, 심지어 많이 화가 났던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가족이 서로에게 화를 내는 건 또 얼마나 흔한 일인가. 그건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한탄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병적으로 볼 수도 없다. 가족끼리는 화를 내면서도 서로의 목을 조르지 않고 소통할 수 있다. 이런 분노는 보통 파티에서 짝을 찾지 못한 사람처럼 뒷전에 수성되는 감정으로 존재는 하지만 앞으로 나서지는 않는다. 또 사람은 지극히 타당한 이유로 화를 내기도 한다. 여기서도 가족 관계는 좋은 예가 된다. 가족 구성원 내의 다툼을 보면 어느 쪽도 선을 넘지 않고 둘 다 화를 낼 만한 근거가 있는 정당한 갈등으로 인해 분노하고 있다. 그렇지만 분노에 휩싸이지도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화를 잘 내는 사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쁨이나 연민에 젖어 있는 사람은 전혀 의심하지 않을까? 즐거운 사람은 그저 행복하고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까? 이것 또한 이중잣대의 결과다. 즐거운 사람의 긍정성이 현실에 대한 부정에서 비롯된 거라면? 지난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 사람은 번영복음을 신봉하거나 끌어당김에 붙이기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다. 또 그들의 기쁨은 천박함이나 상상력 부족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들의 기쁨은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려는 시도 또는 불가항력의 상황을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일 수 있다. 결국 부정적인 감정처럼 긍정적인 감정도 질병과 나쁜 품성의 결과일 수도 망상과 왜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더라도 심리적 건강을 위해 제거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나쁜 감정은 곧 나쁜 감정 위생이라는 것이다. 물론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생각이 동의하진 않겠지만 수많은 현대의 감정 수양형 성인들은 선배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 자기개발과 웰빙 산업계에서는 스트레스 관리 또는 부정성향 제거라는 문구를 내세우고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다.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나쁜 감정은 기분을 나쁘게 한다. 당신의 기분이 나빠지길 원치 않기 때문에 나쁜 감정은 없애야 한다. 감정 위생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까닭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불행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기분을 나아지게 할 방법을 원한다.
감정위생이라는 개념에 따르면 자신을 짓누르는 모든 감정을 없애면 기분이 나아진다. 하지만 여기에는 상수를 위한 미끼가 던져져 있다. 현대 감정수양형 성인은 감정을 없애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감정을 부정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조언은 전부 나쁜 감정을 더 나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천천히 대체하는 방법에 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좌절감을 느끼면 좌절감을 인정하되 직장에 있는 건 행운이라는 걸 떠올려야 한다. 라는 식이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좌절감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나쁜 감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그 감정을 대체하려 그렇게 애써야 할까? 균형감을 갖는 건 좋지만 지난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균형감과 부정적인 감정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 나쁜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옹졸하거나 속이 좁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균형감을 갖는다고 해서 항상 밝은 면만 봐야 하는 건 아니며 그런 태도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일 뿐이다. 나쁜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대체하는 게 낫다는 이유가 뭘까? 내 안의 냉소주의자는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긍정주의 시대정신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나쁜 감정이 비생산적이다, 에너지를 빼앗는다, 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이런 말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감정이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가정한다. 감정위생은 당신이 평화로운 내면의 성소를 가졌다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다른 모든 걸 다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 오로지 당신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나쁜 감정을 없애려면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이들에 따르면 나쁜 감정을 계속 느낀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때로는 나쁜 감정이 세상에 대한 고통스러운 진실을 알려주지 않나. 직장이나 배우자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느낀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상황이 잘못됐다는 신호일 수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긍정심리학의 연구 결과가 뒷받침한다. 이런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건강이 증진되고 더 행복한 결혼 생활, 더 성공적인 직장 생활 등 온갖 종류의 이득을 얻는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가 보통 그렇듯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는 모든 연구에는 그와 반대되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연구가 존재한다. 긍정적인 성향의 사람은 속기 쉽고 고정관념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좋은 논증을 구성하는 데 서툴다. 게다가 일부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은 유익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실망감을 더 잘 처리하고 더 창의적이며 협상을 더 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적, 신경학적 또는 생물학적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나쁜 감정이 어떤 목적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나쁜 감정이 어떤 이유로 인해 진화했다는 생각은 새로운 게 아니다. 진화론을 정립한 것으로 유명한 19세기 과학자 찰스 다윈이 1872년 저서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서 그런 설명을 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면 혈액이 대근육으로 잘 흘러들어서 위험으로부터 더 쉽게 잘 도망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은 자연적인 행동에 도움이 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라는 결론이다.
특히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부정적인 감정이 목적을 가지고 진화한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도움이 좀 될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면 아마도 우리에겐 부정적인 감정이 필요할 테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이런 종류의 옹호가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과학이 뒷받침해주는 논증을 반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뇌 스캔이 어떤 논증과 관련이 없더라도 뇌 스캔이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 주장에 설득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우리는 자연적인 것은 좋은 것이라는 가정을 하기 쉽다. 자연 또는 자연적인이란 단어는 상당히 애매한 단어다. 자연적인 것은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진화한 것을 의미하고 또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것을 의미할 때도 있다. 전자의 경우 두려움에 대한 논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인간은 위험으로부터 도망쳐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도록 진화했다. 따라서 두려움은 분명히 좋은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어떤 식으로든 진화 과정의 산물이다. 여기에는 폭력과 질병도 포함된다. 이것들 역시 진화의 산물이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자연적인 것이다. 인간이 아닌 동물도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질병이 걸린다. 따라서 그들에게도 자연적인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력과 질병이 좋은 것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자연적인 것을 후자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삶을 크게 바꿔야 할 것이다. 나는 창 던지기 기술을 연마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진짜 초기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선조들은 자동차도 옷도 없었으니 당신도 차와 옷을 버리는 게 좋을 것이다. 책도 없었으니 독서도 그만둬야겠다. 이런 종류의 논쟁에서 어떤 것이 자연적이고 좋은 것인지를 결정할 때 사람들은 보통 전혀 일관성 없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낸다. 어떤 사람은 정제설탕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므로 피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같은 논리가 전기나 비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것이 곧 좋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진화라는 건 인자한 가정교사가 아니다. 진화는 우리를 돕기 위해 부정적인 감정을 제공한 게 아니다. 특성과 행동은 종의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우리는 인간의 특성 중 어떤 것이 지금까지 살아남는데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어쩌면 새끼손가락의 존재가 인간의 생존에 전적으로 기여했고 나머지는 단지 장식용이라는 사실이 밝혀질지도 모른다. 확신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감정들을 느끼도록 진화했다는 것뿐이다. 그 감정으로 뭘 할 건지는 각자에게 달려있다. 감정이 진화의 산물이라는 식의 논증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굳이 부정적인 감정을 진화의 결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모든 연구, 예컨대 진화 심리학에 대한 연구나 이런저런 감정의 건강상 이점에 관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감정에 대한 잘못된 가치평가 방식에 의존한다. 이 방식은 감정이 혈압 개선, 회의실에서의 우위 또는 검지호랑이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능력 같은 어떤 가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때만 가치 있다고 가정한다. 감정을 다른 바람직한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애초에 긍정주의라는 시대 정신에 빠져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다. 긍정심리학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홍보되었다. 따라서 긍정적인 감정은 가치 있는 통화가 됐다. 즉, 긍정적 감정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도 같은 종류의 통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이런 사고방식을 영속화할 뿐이다. 감정을 행복과 성공을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취급하거나 행복과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로 취급하는 건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하는 짓이다. 감정은 도구가 아니다. 감정은 에너지를 주는 연료가 아니다. 감정은 당신을 섬겨야 하는 머릿속의 작은 집사가 아니다. 감정은 마음의 벽장에서 치워야 할 잡동사니가 아니다. 지렁이가 정원의 일부인 것처럼 감정은 내 삶의 일부이다. 그렇다면 내가 제안하는 건 정확히 뭘까? 나쁜 감정이 생기도록 그냥 놔둬야 할까? 나쁜 감정을 느낄 때마다 그냥 내버려두고 느끼면 되나?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감정을 가장 많이 논하는 두 작품은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수사학이다. 그는 이 작품들에서 모든 인간은 흔히 행복으로 번역되는 에우다이모니아를 지향한다고 주장한다. 공자와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을 얻으려면 자신을 수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과정을 성품의 탁월성을 달성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하는데, 성품의 탁월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성품의 특성 또는 미덕이라고 부르는 정직과 용기, 관대함 같은 자질이다. 우리는 이러한 성품의 탁월성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습관이라고 부르는 것, 예컨대 말체를 반복 연습해서 익히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익혀 개발할 수 있다. 습관은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을 악기 연주를 배우는 것에 비유하며 튜바를 잘 연습하면 좋은 튜바 연주자가 되지만 잘못 연습하면 나쁜 튜바 연주자가 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즉, 올바른 특성을 습득하려면 올바른 행동을 반복해서 연습해야 한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성품의 탁월성은 감정을 조절하고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다. 그는 성품의 탁월성 중 하나를 온화함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강한 분노와 지나치게 약한 분노의 극단 사이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분노를 자신 또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가해진 명백한 모욕에 대한 반응으로 정의한다. 우리는 남이 나를 모욕하거나 무례하게 대할 때 가장 쉽게 분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다, 무감각하다, 그리고 비굴하다라고 표현한다. 즉, 분노를 너무 적게 느끼는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맞설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술집 구석에서 어떤 남자가 당신의 어머니를 욕하는데 당신이 가만히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신이 어리석거나 나약하다고 말할 것이다. 분노는 학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며, 온화함이라는 탁월성을 지닌 사람은 분노를 적절하게 느낄 것이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올바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실천적 지혜로 번역되는 프로네시스가 있다. 실천적 지혜가 있으면 다양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적절한 때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적절한 때에 올바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감정을 느낀다. 앞서 감정 통제형 성인에게 이질감을 느낀 사람이라면 감정 수양형 성인을 보고 드디어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감정 수양형 성인은 좋은 삶에는 감정이 중요하다는 걸 인정한다. 그들은 아끼는 제자가 갑자기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나 술집에서 무례한 건달을 보고도 화내지 않는 사람은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감정 수양형 성인에게 잘 산다는 건 감정을 잘 느낀다는 걸 의미한다. 우리는 타인과 자신을 판단할 때 행동이나 선택만을 보지 않는다.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또는 느끼지 않는 감정도 중요하게 여긴다. 감정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자. 장기 출장으로 집을 비웠다가 돌아왔는데 배우자가 당신의 귀가에 무관심한 것 같다고 상상해보라. 내가 보고 싶기는 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저녁 뉴스에서 끔찍한 비극을 보는데 친구가 이를 비웃는다고 해보자.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동료가 상사에게 혼났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어떨까? 첫 번째 반응은 사악한 미소겠지만 그 다음엔 수치심이 밀려올 것이다. 속으로 제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지 마 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감정 수양형 성인들은 사람들이 감정을 적절히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올바른 성품과 올바른 사고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난 장에서 감정에 대한 주체성을 갖는 것을 간략하게 얘기했다. 우리는 사소한 일로 화를 내거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흐느끼고 있는 사람에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감정 수양형 성인은 우리가 단련을 한다면 감정을 없애지 않으면서 주체성을 지닐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느라 답답하다면 그 상황에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되뇌거나 오래 기다리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식이다. 이런 종류의 개입은 당장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바르게 감정을 표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준의 분노가 필요한지 더 잘 파악하게 될 수 있다. 병원에서 오래 기다릴 때는 화를 조금만 내면 되지만 누군가가 어머니를 욕할 땐 화를 더 내야 한다. 이처럼 적절성을 염두에 두면 우리가 원하는 감정의 주체성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감정을 옹호하는 감정 수양형 성인도 여전히 개선할 수 없다고 보는 감정이 있다. 예를 들어 올바르게 시기를 느끼는 방법이나 적절한 시기는 없다. 공자에 따르면 인자는 더 뛰어난 사람을 보면 시기하기보단 그들과 같아지기를 생각하고 자신이 더 나아질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내면을 살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기는 악한 성품의 결과이며 악의는 애초부터 악함이 내포되어 있다 라고 말한다. 다행히도 감정 수양형 성인은 그렇게까지 나쁜 감정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일부 포함하는 우리의 감정은 대부분 좋은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다만 감정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단련을 좀 해야 할 뿐이다. 감정 수양형 성인은 감정이 우리 말을 따르도록 단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어떠한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결정했음에도 다른 감정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적절성을 강조할 때 발생하는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감정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적절성에 대한 자신의 개념이 실제로는 잘못된 것임에도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스스로 설득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또한 자신의 감정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도 여태까지 생각해온 것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도 너무 많다. 감정이 거친 모서리를 다듬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 또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항상 우리가 내린 선택이나 결정의 결과인 건 아니다. 때로는 감정이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고를 접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항상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슬플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화가 나거나 안심할 수도 있다. 조금 슬플 거라고 예상했지만 뜻밖의 망연자실할 수도 있다. 누군가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생각보다 삶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뜻일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은 원하는 만큼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거나 그가 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존재인지 그에게 말해주지 못했다는 깨달음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무엇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감정과 판단이 충돌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틀리고 판단이 옳은 건 아니다. 감정은 나름의 지능이 있어 때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기도 한다. 그렇다면 감정이 우리 말을 듣도록 훈련시키기보다 우리가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도록 허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감정 수양형 성인은 다듬어지지 않는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옹호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국 성인이므로 나쁜 감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완벽한 매너와 깔끔한 나비 넥타이를 갖춘 지렁이 로리처럼 보이는 감정만 인정하는 것이다. 지렁이 로리는 단정하고 사랑스러운 저녁 식사 손님이지만 기본적인 해부학 구조를 제외하면 크기나 점액질처럼 지렁이를 지렁이답게 해주는 모든 요소를 잃어버렸다. 지렁이다움을 모두 벗어던져야만 녀석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지렁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제 감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며 감정이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데도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원칙이 시기나 경멸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적용된다는 생각엔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은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혼란을 일으킨다는 믿음에 깊이 빠져 있다. 간혹 질투하는 배우자와 화내는 상사, 경멸하는 이웃 때문에 살인사건이 벌어지기도 하니까. 우리는 의례 부정적인 감정은 내면을 오염시키고 비참하게 만들며 잠식한다는 말을 들어왔다. 부정적인 감정은 사람들을 해치고 인간관계를 망치는 원인이며 설령 그런 재앙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럼 결국에 현재보다 생산적이며 심리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은 대부분 단순한 오해에 지나지 않는다. 부정적인 감정은 독소나 독약이 아니며 당신을 잡아먹지도 않는다. 부정적인 감정은 인간관계를 망치지 않으며 그걸 극복한다고 해서 더 큰 사람이나 더 나은 사람이 되지도 않는다. 물론 그런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 안 되는 이유는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다. 매사를 생각대로 행동하면 안 되겠지만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나쁜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다음 장에 다시 다루겠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나쁜 감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 보자. 내가 나쁜 감정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어느 순간 나쁜 감정을 느끼고도 거기서 무사히 빠져나왔다. 우리는 나쁜 감정 때문에 불안할 때 가장 극적인 사례를 떠올리곤 한다. 예를 들어 시기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에 나오는 악당 이아고를 떠올리는데 이아고는 오셀로가 자기 대신 캐시오를 승진시킨다는 이유로 데스데모나와 오셀로, 캐시오의 삶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린다. 그런데 이아고의 진짜 문제가 과연 시기심일까? 이아고에게는 감정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아고는 냉철한 계산과 불타는 복수심 사이를 오가는 악랄한 주모자이며 사악하면서 말솜씨까지 뛰어나다. 이아고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의 캐릭터이자 문학사에서 길이 남을 위대한 악당 중 하나다. 만약 이아고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마도 승진에서 밀려난 것으로 한참 속을 끓이다가 대놓고는 절대 부를 수 없는 불쾌한 별명을 캐시오에게 붙이곤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을 것이다. 그런 다음 그걸 극복하고 자기 삶을 계속 살아내었을 것이다. 재미있는 연극은 되지 못했겠지만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이 시기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이아고는 캐시오를 시기하기 때문에 악당인 것이 아니다. 그가 악당인 것은 사악하기 때문이고 사악한 사람은 나쁜 감정으로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 우리가 나쁜 감정에 대해 갖는 의심은 대부분 내가 감정의 이중잣대라고 부르는 것, 그것 때문이다. 감정의 이중잣대란 긍정적인 감정에는 절대 부여하지 않는 속성을 부정적인 감정에 적용하는 걸 일컫는다. 일례로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너무 깊이, 자주 빠져들지 말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기쁨이나 감사함을 느끼는 것을 경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좋은 감정은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사실일까? 사랑은 강박적이고 집착적이며 소모적일 수 있다. 당신은 여기서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아고의 시기심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물론 당신이 감정의 이중잣대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강박적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왜 그럴까? 긍정적인 감정은 왜곡되고 뒤틀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강박적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생각은 아론 벤지브와
루아마 구신스키가 낭만적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것의 한 예이다. 이 이데올로기의 일부는 사랑의 순수성, 즉 사랑은 항상 순수하고 달콤하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사랑이 절대 잘못될 수 없다는 생각은 신화이다. 사랑 때문에 집착하고 어리석게 굴며 파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다. 이러한 모든 사례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불건전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감정의 이중잣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누군가는 기쁨에 중독된 사람이 분노에 중독된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화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기뻐하는 사람은 기껏해야 너무 유쾌할 뿐이니까. 극단적인 사례에 초점을 맞춘 예가 하나 더 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미친놈처럼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을 떠올린다. 하지만 당신은 화를 내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 몇몇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살면서 누군가 때문에 오랫동안, 심지어 많이 화가 났던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가족이 서로에게 화를 내는 건 또 얼마나 흔한 일인가. 그건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한탄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병적으로 볼 수도 없다. 가족끼리는 화를 내면서도 서로의 목을 조르지 않고 소통할 수 있다. 이런 분노는 보통 파티에서 짝을 찾지 못한 사람처럼 뒷전에 서성대는 감정으로 존재는 하지만 앞으로 나서진 않는다. 또 사람은 지극히 타당한 이유로 화를 내기도 한다. 여기서도 가족 관계는 좋은 예가 된다. 가족 구성원 내의 다툼을 보면 어느 쪽도 선을 넘지 않고 둘 다 화를 낼 만한 근거가 있는 정당한 갈등으로 인해 분노하고 있다. 그렇지만 분노에 휩싸이지도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화를 잘 내는 사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쁨이나 연민에 젖어 있는 사람은 전혀 의심하지 않을까? 즐거운 사람은 그저 행복하고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까? 이것 또한 이중잣대의 결과다. 즐거운 사람의 긍정성이 현실에 대한 부정에서 비롯된 거라면? 지난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 사람은 번영복음을 신봉하거나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다. 또 그들의 기쁨은 천박함이나 상상력 부족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들의 기쁨은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려는 시도 또는 불가항력의 상황을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일 수 있다. 결국 부정적인 감정처럼 긍정적인 감정도 질병과 나쁜 품성의 결과일 수도 망상과 왜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더라도 심리적 건강을 위해 제거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나쁜 감정은 곧 나쁜 감정 위생이라는 것이다. 물론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생각이 동의하진 않겠지만 수많은 현대의 감정 수양형 성인들은 선배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 자기개발과 웰빙 산업계에서는 스트레스 관리 또는 부정성향 제거라는 문구를 내세우고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다.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나쁜 감정은 기분을 나쁘게 한다. 당신의 기분이 나빠지길 원치 않기 때문에 나쁜 감정은 없애야 한다. 감정위생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까닭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불행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기분을 나아지게 할 방법을 원한다. 감정위생이라는 개념에 따르면 자신을 짓누르는 모든 감정을 없애면 기분이 나아진다. 하지만 여기에는 상수를 위한 미끼가 던져져 있다. 현대의 감정수양형 성인은 감정을 없애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감정을 부정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조언은 전부 나쁜 감정을 더 나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천천히 대체하는 방법에 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좌절감을 느끼면 좌절감을 인정하되 직장에 있는 건 행운이라는 걸 떠올려야 한다. 라는 식이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좌절감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나쁜 감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그 감정을 대체하려 그렇게 애써야 할까? 균형감을 갖는 건 좋지만 지난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균형감과 부정적인 감정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 나쁜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옹졸하거나 속이 좁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균형감을 갖는다고 해서 항상 밝은 면만 봐야 하는 건 아니며 그런 태도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일 뿐이다. 나쁜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대체하는 게 낫다는 이유가 뭘까? 내 안의 냉소주의자는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긍정주의 시대정신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나쁜 감정이 비생산적이다, 에너지를 빼앗는다, 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이런 말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감정이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가정한다. 감정위생은 당신이 평화로운 내면의 성소를 가졌다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다른 모든 걸 다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 오로지 당신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나쁜 감정을 없애려면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이들에 따르면 나쁜 감정을 계속 느낀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때로는 나쁜 감정이 세상에 대한 고통스러운 진실을 알려주지 않나. 직장이나 배우자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느낀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상황이 잘못됐다는 신호일 수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긍정심리학의 연구 결과가 뒷받침한다. 이런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건강이 증진되고 더 행복한 결혼 생활, 더 성공적인 직장 생활 등 온갖 종류의 이득을 얻는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가 보통 그렇듯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는 모든 연구에는 그와 반대되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연구가 존재한다. 긍정적인 성향의 사람은 속기 쉽고 고정관념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좋은 논증을 구성하는 데 서툴다. 게다가 일부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은 유익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실망감을 더 잘 처리하고 더 창의적이며 협상을 더 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적, 신경학적 또는 생물학적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나쁜 감정이 어떤 목적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나쁜 감정이 어떤 이유로 인해 진화했다는 생각은 새로운 게 아니다. 진화론을 정립한 것으로 유명한 19세기 과학자 찰스 다윈이 1872년 저서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서 그런 설명을 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면 혈액이 대근육으로 잘 흘러들어서 위험으로부터 더 쉽게 잘 도망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은
자연적인 행동에 도움이 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라는 결론이다. 특히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부정적인 감정이 목적을 가지고 진화한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도움이 좀 될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면 아마도 우리에겐 부정적인 감정이 필요할 테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이런 종류의 옹호가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과학이 뒷받침해주는 논증을 반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내 스캔이 어떤 논증과 관련이 없더라도 내 스캔이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 주장에 설득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우리는 자연적인 것은 좋은 것이라는 가정을 하기 쉽다. 자연 또는 자연적인이란 단어는 상당히 애매한 단어다. 자연적인 것은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진화한 것을 의미하고 또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것을 의미할 때도 있다. 전자의 경우 두려움에 대한 논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인간은 위험으로부터 도망쳐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도록 진화했다. 따라서 두려움은 분명히 좋은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어떤 식으로든 진화 과정의 산물이다. 여기에는 폭력과 질병도 포함된다. 이것들 역시 진화의 산물이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자연적인 것이다. 인간이 아닌 동물도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질병이 걸린다. 따라서 그들에게도 자연적인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력과 질병이 좋은 것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자연적인 것을 후자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삶을 크게 바꿔야 할 것이다. 나는 창 던지기 기술을 연마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진짜 초기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선조들은 자동차도 옷도 없었으니 당신도 차와 옷을 버리는 게 좋을 것이다. 책도 없었으니 독서도 그만둬야겠다. 이런 종류의 논쟁에서 어떤 것이 자연적이고 좋은 것인지를 결정할 때 사람들은 보통 전혀 일관성 없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낸다. 어떤 사람은 정제 설탕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므로 피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같은 논리가 전기나 비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것이 곧 좋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진화라는 건 인자한 가정교사가 아니다. 진화는 우리를 돕기 위해 부정적인 감정을 제공한 게 아니다. 특성과 행동은 종의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우리는 인간의 특성 중 어떤 것이 지금까지 살아남는데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어쩌면 새끼손가락의 존재가 인간의 생존에 전적으로 기여했고 나머지는 단지 장식용이라는 사실이 밝혀질지도 모른다. 확신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감정들을 느끼도록 진화했다는 것뿐이다. 그 감정으로 뭘 할 건지는 각자에게 달려있다. 감정이 진화의 산물이라는 식의 논증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굳이 부정적인 감정을 진화의 결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모든 연구, 예컨대 진화 심리학에 대한 연구나 이런저런 감정의 건강상 이점에 관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감정에 대한 잘못된 가치평가 방식에 의존한다. 이 방식은 감정이 혈압 개선, 회의실에서의 우위 또는 검지호랑이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능력 같은 어떤 가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때만 가치 있다고 가정한다.
감정을 다른 바람직한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애초에 긍정주의라는 시대 정신에 빠져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다. 긍정심리학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홍보되었다. 따라서 긍정적인 감정은 가치 있는 통화가 됐다. 즉, 긍정적 감정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도 같은 종류의 통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이런 사고방식을 영속화할 뿐이다. 감정을 행복과 성공을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취급하거나 행복과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로 취급하는 건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하는 짓이다. 감정은 도구가 아니다. 감정은 에너지를 주는 연료가 아니다. 감정은 당신을 섬겨야 하는 머릿속의 작은 집사가 아니다. 감정은 마음의 벽장에서 치워야 할 잡동사니가 아니다. 지렁이가 정원의 일부인 것처럼 감정은 내 삶의 일부이다. 그렇다면 내가 제안하는 건 정확히 뭘까? 나쁜 감정이 생기도록 그냥 놔둬야 할까? 나쁜 감정을 느낄 때마다 그냥 내버려두고 느끼면 되나?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